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저는 과일을 고를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과일 가게부터 골라야 되죠. 회전율이 괜찮은지,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은지. 그리고 나서 과일을 선택합니다. 너무 설 익은 과일을 고르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혹은 너무 익은 과일을 골랐을 땐 식감이 별로입니다. 그만큼 과일이 갖고 있는 그 때에 맞춰서 과일을 사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증시라는 과일 가게가 상태가 괜찮은지도 체크해야 되고, 그 안에 과일도 때때로 때가 맞는지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박 하나를 고를 때도 꼭지도 보고 무늬도 보고 두드려도 보는데, 주식을 고를 때는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갖고 있는 숫자,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이 과일 가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뉴욕장 또다시 흔들렸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압박이 될 것인가 점검하겠습니다. 설 익은 과일을 사지 않도록, 혹은 너무 익은 과일을 고르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이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뉴스 7부터 본격적인 시작해보죠. 오늘은 영롱 앵커 부재로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들은 인플레, 대만, 반도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어제 자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처음 보는 수치였어요. 4.2%. 시장의 예상은 높을 거야 라고 예상하면서 3.6 정도를 예상했는데 4.2%가 나왔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 이때 이후로 단 한 번도 4%대를 본 적이 없는데 4%대로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임박했다라는 걱정이 다시금 불거졌고 뉴욕 증시를 억눌렀습니다. 다우, 나스닥 크게 흔들렸던 어제였죠. 이제 긴축 시점 빨라지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있을 거야. 이런 걱정거리가 더 추가되면서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공포탄이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이라는 키워드. 어제 아시아 증시의 이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 가권 지수가 크게 밀렸다라는 거죠. 장중에는 8%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4%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 대만 증시의 흔들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SMC 실적이 4월에 부진했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대표 수혜주였던 TSMC 이 이후에 만약 이 종목이 흔들린다면 기술주 전반의 변동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이 나라 증시 변동을 두고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놓고 있습니다. 기술주 향방 체크를 위해서 이 증시의 움직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슈요. 어제 미국 반도체 연합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인텔, 퀄컴, 애플, MS, 구글, 아마존, 버라이즌. 우리가 한 번쯤은 뉴욕장 시황을 할 때 들어봤었던 유명한 기업들이 한데 뭉쳐서 미국 반도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만 빼고 만든 거죠.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혹은 반도체를 많이 쓰는 업체들끼리 뭉친 겁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그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위해서 육성한 자금들, 차량용 반도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반도체 산업 전반을 위해서 써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이 뭉치면서 국내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아시아권의 반도체 대형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어제 반도체 종목의 흔들림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어제 보시면요. 삼성전자 4개월 만에 8만 원권 이탈하는 흐름이 장중에 나타났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8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원 이상의 매도 대응했고요. SK하이닉스로도 2천억 원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이런 매도가 나올 때마다 손톱 밑에 가시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이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서만 무려 21조 원을 샀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투자 향방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전략을 좀 짜야겠다라는 고민을 함께
안게 되는 거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KRX 반도체 지수도 4월 말부터 해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수 움직임 대비했을 때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흐름인 거죠. 앞으로 이 KRX 반도체 지수 반등의 여지가 없는지 혹은 반등한다면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열어보시면 포스코그룹. 반도체가 뭐 흔들리건 자동차가 흔들리건 이쪽 포스코 쪽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이 어제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리튬 염호 개발 합의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와 리튬 염호 개발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진행이 된 거죠.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 같이 올라갔고요. 포스코 쪽에 이 리튬 관련해서 설비를 납품했던 웰크론한텍도 동반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다.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다. 포스코그룹준 여전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계속 나왔고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정비해보죠. 자, 유통주 백화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3사 실적이 괜찮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죠. 물론 롯데백화점은 조금 아쉽지만요. 공격적인 이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호실적을 내놨고요. 눈에 띄는 건 바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배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죠. 가지고 있는 명품 매출도 좋았고 남성 패션, 여성 패션, 스포츠 패션 매출이 모두 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면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세계 실적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인다면 주가 오늘 올라갈 것인가 점검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과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투자증권 인프레인데요. 박재영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차장님의 픽으로 먼저 가고자 합니다. 딱 때마침 차장님은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인플레 공포에 증시가 하락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혹은 어제 같은 경우는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같이 밀렸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때문에 인플레 우려감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아직도 논란은 많아요.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거야 라는 시각도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느 쪽 의견이세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계속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고 반대다라고 하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러면 기술주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1200포인트, 그러니까 한 10% 안쪽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가장 환호를 했었던 아크 이노베이션, 그 대표적인 성장주 ETF죠. 주가가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걸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기술 성장주가 한 10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10년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앞서 우리 박민영 앵커가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CPI가 4.2%고 네. 에너지랑 식료품 제외한 근원 CPI도 3%였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게 2%, 뭐 많아봐야 2.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균 물가 연동제,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가 안 넘으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존의 1%대 이제 근원 물가에서 2% 중반이면 약간 평균치 하면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 4% 돼버리면 네.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좀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요. 어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99 그러니까 거의 1.7%까지 올라갔어요.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는 상태고 어제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만들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를 사오는데 똑같은 물건을 사오더라도 그들이 뭐 신흥국이 가격을 안 올리더라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수입해 오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플레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연준이나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테이퍼링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뭐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시적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같이 뉘앙스를 섞고 있잖아요. 뭐 일시적이다.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몇몇 좀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4월 14일 이게 그 FOMC 때 파월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훨씬 앞서서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어떤 시점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테이퍼링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앞서서 한다. 네. 그럼 우리가 뭐 202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을. 그럼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은 네. 2022년 초가 되는 것인가? 2022년 말이 되는 21년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4월 29일 날은 일부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연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라고는 했지만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걸리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인 75에서 80% 백신 접종 이후에 긴축 논의가 가능하다. 근데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는 독립기념일 7월 4일 이전에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7월부터는 6월부터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8월에 아마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겁니다. 네. 6월 달에 FOMC에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고 8월 달에 뭔가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카플란 연 총재도 이분은 이제 대표적인 매파인데 테이퍼링 논의가 늦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낫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어린이날 때 우리 뭐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화들짝 했는데 물론 이제 바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저분들이 지금 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 재무장관, 연은 총재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앞서 그 소개해주신 발언과 동일하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매를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낫나? 이렇게 사람 피말리면서 변동을 키우고 그 안에서 계속 손실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 올리자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맞아봐서 그런 것 같은 선생님이 여러 명 때릴 때 제일 앞에 맞는 애들이 선생님이 힘이 좋아서 힘이 빠지기 전에 맞아서 더 아파요. 먼저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차장님은 지금 이 얘기 맥락을 봤을 때 앞서 그러셨잖아요. 지금이 만약에 일시적인 거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작인 불안감. 차장님은 어느 쪽이신데요? 일단은 그거는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뭐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빨리 끝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 부족에서 생겼거든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오른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그럼 공급 문제가 조금 잡혀가면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 현상이 연준 쪽에서는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없잖아요. 그럼 반도체 만들면 되지. 근데 반도체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나요? 설계부터 라인을 깔아야 되고 이게 몇 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는 지금 모든 것이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없으면 구리광산 파면 되지. 아니 사람이 없고 광산의 설비가 맞아요. 뭐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걸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가격.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집요하긴 한데 차장님은 내가 만약 주식을 1,000주 들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지금 시점에? 지금은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경기 민감주를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도 많이 올랐다. 이제 뭐 거의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런데 이 제품 가격이라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10,000 올지는 뭐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몰랐죠. 오르긴 오를 건데 이 정도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작년 말에 유가 빠지는 거 보면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어떻게 제로까지 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0불? $100에서 20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런 이제 원자재 쪽이거든요. 경기 민감주 쪽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지금은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주식을 팔고 뭐 투매합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성장주에 대한 부담을 느낄 환경이 더 크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은 더 비중을 둬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이거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어제는 또 뭐 미국에서 반도체 연합이 출범해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반도체주가 흔들렸다 이렇게 분석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뭐 점검은 해봐야겠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어제는 이제 대만의 TSMC가 왜 떨어졌느냐 이게 가장 큰 그 시장의 화두였거든요. 네. 저도 제가 아는 지인 모두 동원해서 그다음에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데 뭐 중국, 뭐 대만 이런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별로 내용이 없었어요. 이 내용,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코로나 내용. 4월 매출 부진? TSMC가 4월에 시작.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TSMC 매출은 이틀 전에 발표를 했고요. 어제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연합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양책 할 때 이 $500억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떨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떨어져야 되고 반도체 연합이 우리가 반도체 만들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도체 만들게요가 아니라 이 500억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그러니까 반도체가 설계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도 필요하니까 제조업체도 필요하니까 다른 업체, TSMC나 삼성전자가 공장 짓는데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만의 코로나가 작년 4월부터 그런 건데 지금 뭐 2차 뭐 확산이 나오든 뭐 하든 코로나 때문에 하한가를 만든다? 그건 좀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외국인이 2조 원 팔았고 그저께 2조 원 팔았잖아요. 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대만 시장을.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기술 성장주 하락하는 게 아시아의 반도체 여기 수급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이 안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 위험 자산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래도 조금 안전 자산이고 신흥국은 약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가치주보다는. 네. 그럼 성장주를 팔면서 미국 주식보다 조금 더 위험한 신흥국 주식을 팔자. 근데 가장 유동성이 좋고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 TSMC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통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팔 때 대만이랑 한국의 이두 종목을 같이 파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ATM기라고.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돈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은행 열리기 전에 찾으려면. 묘하게 기분 나쁘네요. 그렇긴 한데 가장 먼저 열린 시장이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린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현금 유동성도 좋고 돈도 많이 투자해놨고 뭐 그렇게 많이 판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가 출연자분들이랑 사이가 나빠질까 늘 걱정인데 그렇다면 그런 일시적인 수급 현황에 의해서 이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은 거라면 뭐 성장주 부담이라면 차장님은 반도체 대형주 어떻게 전략 가져가시겠어요? 개인들이 21조나 올해 이걸 샀다니까 우린 이걸 전략을 정비를 해야죠. 일단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네. 그러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매수 시기가. 그렇죠.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살짝 8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좋아질 건데 언제 좋아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게 없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몇몇 이제 그쪽 경기 민감주 섹터가 작년에 14조 적자를 냈는데 올해 14조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삼성전자도 나왔죠. 한 10% 정도. 그런데 지금 화학, 철강 뭐 이런 쪽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40%가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너무 크니까 덜 주목받는 느낌이 있어요. 이 실적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100만 원 벌다 110만 원 벌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만 원 적자였다가 200만 원을 버는 회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쪽에 돈은 서프라이즈하죠. 모이기 나름.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그래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아니다인데 사실 삼성은 신규 매수자보다 보유자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유자분들은 끌고 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 사나? 기다리셔야죠. 그런 하긴 분들은. 팔라고 해도 안 그렇죠. 파시겠죠. 지금 팔았다가 언제 내가 타이밍 좋게 딱 올 때 잡을 수 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올 한 해로 보면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그 시점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또 반도체 쪽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 한켠도 무거워서 저희가 같이 좀 걱정스러운 얼굴이 돼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쪽 얘기를 해볼까요? 염호 개발 속도, 뭐 그룹주 전망 이건데 사실 염호 개발은 하나의 그냥 장치고요. 포스코 그룹 전반에 대해서 좀 저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볼 만한 게 있을지 아니면 다 조금 지금으로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까 경기 민감주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죠. 포스코는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염호 개발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염호라는 게 리튬 매장량이 국제 기준도 없고 이거 채굴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굉장히 좀 그때 캐봐야 아는 거고 리튬이 의문이거든요.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장량이. 리튬이 어떤 때는 굉장히 적게 어떤 때 굉장히 많게 매장량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이었죠? 한 6, 7년 전이었나요? 뭐 광물공사 이런 데 다 사기당했잖아요. 광물공사 자체도 그쪽에서 사기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염호 개발했다라고 해서 상한가 하는데 따라 붙는다? 저는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강판은요? 뭐 갖은 강판 제품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까 괜찮지 않나 해서. 그런 쪽은 주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포스코 강판,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뭐 주요 철강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제 초입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뭐 아직까지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 개선되는 속도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철과 관련된 쪽, 뭐 이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철강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네, 저희 놓고 보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 그리고 철강 섹터 자체에 대한 의견 건네주셨네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는 데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